러시아가 300조 원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한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워싱턴 DC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그가 발견한 숫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쇠빙선 기술, 한국 70%, 미국 0%.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미국 연구원이 2주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라이벌인 러시아가 한국과 손잡은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1월 어느 날 워싱턴 DC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의 파트너 국가를 발표했는데 총 투자 규모가 무려 300조 원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였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연구원입니다. 러시아 경제와 안보를 15년간 연구해왔고 국무부 자문을 12년째 맡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전문성은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CSIS 연구실에 출근했습니다. 워싱턴 DC의 11월은 쌀쌀했지만 연구실 안은 따뜻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밤새 쌓인 메시지 42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메일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긴급 러시아 북극 항로 프로젝트 발표. 이메일을 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파트너 국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 300조 원, 예상 기간 15년, 참여 기업 50개 이상.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파트너 국가 대한민국. 저는 화면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손을 잡는다고?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 책상에 앉은 동료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이클? 러시아가 북극 항로 프로젝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대. 제임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중국 전문가였지만 이 소식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죠. 한국, 진짜로? 300조 원 규모야. 그것도 공식 발표로. 제임스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모니터 앞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는 해상 루트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40일이 걸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2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했고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했고 중국은 기술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안보 위협 아니야?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배치되어 있고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 우리의 적대국인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고? 국무부에 즉시 보고해야 해.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제임스. 한국 조선업 데이터 좀 찾아봐. 왜? 궁금해서. 제임스는 몇 분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게 최신 자료야. 2023년 기준. 제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특히 쇠빙 LNG선이라는 특수 선박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70%였습니다. 미국은 제임스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0%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를 만들 기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머릿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CSIS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러시아 팀, 중국 팀, 한반도 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15명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러시아 팀장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60대 베테랑 분석가로 냉전 시대부터 소련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거죠. 하지만 왜 하필 한국입니까? 한반도 팀의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제재 중이고요. 남은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때문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은 쇠빙선 기술에서 세계 1위입니다. 70% 점유율이에요. 우리는 0%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실패 아닙니까? 캐서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건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맹국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항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기술 발전을, 글로벌 위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제가 가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주 일정으로 승인하지. 보고서는 돌아와서 작성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12월 초 출발편이 떴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1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사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클릭. 항공권이 예약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집 서재에 앉아 한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사, 한국경제발전 보고서, 북한 핵 위협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러시아였고 한국은 항상 부차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창밖으로 워싱턴 DC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대체 뭘 가진 나라길래 러시아가 300조 원을 걸었을까?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로 재건된 나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미동맹 역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직후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기로 했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도 28,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은 없었어. 제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도, 민주화도, 기술 발전도 모두 미국의 우산 아래서 가능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문서였죠. 북극 항로를 개발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쇠빙선이었습니다. 북극해의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 러시아는 이런 배가 필요했지만 직접 만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중국이 아니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러시아 중국 교역액은 2,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와 가스의 60%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읽었던 모스크바 싱크탱크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한 나라에 의존하면 결국 그 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는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3의 파트너를 찾은 겁니다. 일본은 불가능했습니다.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영토 문제로 양국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 중이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발전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기술의 원천은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이었고 한국은 그걸 잘 활용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명확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1등 미국, 기술, 경제, 군사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 2등 유럽, 오랜 역사와 기술력. 3등 일본, 정밀 기술의 강자. 4등 한국, 추격자.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 한국은 4등이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막 합류한 신참이었죠. 러시아가 300조 원을 걸 만큼 대단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과장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도 한국과의 협력도 아마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일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다. 둘째, 한국의 기술은 미국이 가르쳐준 것이다. 셋째, 한국은 여전히 북한 위협에 시달리는 분단국가다. 넷째, 러시아-한국 협력은 우리의 안보 이익의 위협이다. 다섯째, 300조 원은 과장된 숫자다. 이 5가지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내일 출장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응. 2주면 돌아올 거야. 러시아 춥다던데 옷 두껍게 챙겨. 알았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과 러시아 생각뿐이었습니다. 300조 원, 북극 항로, 쇠빙선, 한국의 기술력.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 저는 그렇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장한 나라였지만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없이는 안보도 유지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3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냉철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는 오후 3시 출발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제 동료 제임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심해.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우리 미국인이라는 거 숨기는 게 나을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은 사실상 새로운 냉전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관계는 최악이었고 상호 제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워싱턴 DC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나는 무엇을 알게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영하 15도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폐를 찔렀습니다. 워싱턴 DC의 추위와는 차원이 다른 건조하고 날카로운 냉기였습니다. 공항 건물로 들어서니 소비에트 시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낡은 회색 벽, 오래된 형광등, 삐걱거리는 바닥. 하지만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면세점들은 의외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었습니다. 하현대이, 케이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토요타보다 한국 차가 더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대략 10대 중 3대는 한국 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미 감정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한국 차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호텔 어디예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은 무거웠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요? 하현대 호텔입니다. 아, 현대 호텔. 좋은 호텔이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는 K였습니다. 한국 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7년째 타고 있어요. 아직도 멀쩡하죠. 러시아 겨울을 견디는 몇 안 되는 차예요. 다른 차는 어때요? 중국 차들은 2년이면 고장나요. 영하 20도만 되면 시동도 안 걸리죠. 일본 차는 좋은데 너무 비싸요. 한국 차는 가격도 적당하고 튼튼해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국 차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면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소비에트 시대의 회색빛 아파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로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솟아 있었고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상점 간판들이었습니다. 삼성, LG, 하현대이, 케이아. 한국 브랜드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자동차 대리점, 심지어 화장품 가게까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 한국 제품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LG 세탁기, 삼성 TV 있죠. 아내는 한국 화장품만 써요. 중국 제품은요? 요즘 많아졌죠. 하지만 품질은...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저렴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현대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2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영어가 능숙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객실에서 내려다본 블라디보스토크 전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금강만이 얼어붙어 있었고 멀리 보이는 루스키 대교의 조명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주차장에도 지나가는 차량 중에도 한국 차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통계를 찾았습니다. 2021년 기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23%였습니다. 레드 같은 러시아 브랜드가 20%, 볼크스웨겐이 10%, 토요타가 8%였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가전제품 시장은 더 놀라웠습니다. LG와 삼성을 합치면 30% 이상의 점유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이상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엌에 LG 냉장고가 있었고 거실에 삼성 TV가 있었고 출퇴근길에 하현대이를 몰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믿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고 그 제품들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활이었고, 기억이었고,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거야.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러시아가 어떻게 한국을 믿을 수 있지? 다음 날,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사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아침 9시 택시를 타고 항만청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12도의 추위 속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용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툼한 코트와 모자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항만청 건물은 금강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비에트식 건물이었지만 입구는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볼코프, 항만청 개발부 부국장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곰처럼 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난방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실내는 후끈했고 창밖으로는 얼어붙은 금강만이 보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큰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 북극 항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드레이가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해 베링 해협을 지나 북극해를 가로질러 노르웨이까지, 유럽까지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40일 걸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운송 비용도 30% 절감되죠. 하지만 얼음이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 필요한 거죠. 안드레이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쇠빙 LNG선 설계도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죠. 중국은요? 중국도 조선 강국 아닙니까? 안드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의존도를 높이면 위험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고 기술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한국 제품을 써왔습니다. 하현대의 공장이 여기 있었고 노동자들을 훈련시켰죠. 한국 기업들은 단기 이익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중국과는 다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억이 만들어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항만청을 나서는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본 것들이 제 편견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가 거리의 30%를 차지하고 한국 가전제품이 모든 가정에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신뢰하고 항만청 부국장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항만청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안드레이 부국장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는 금강만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얼어붙은 바다가 보였고 아침 햇살이 얼음 위로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안드레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뜨거운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식 아침 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진했지만 향긋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난 게 2022년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죠.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도 10년 된 LG 세탁기가 있어요.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습니다. 이웃집은 15년 된 삼성 냉장고를 쓰고 있죠. 중국 제품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바꿨죠.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드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작년에 중국제 세탁기를 샀습니다. 2년 만에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의 절반이었죠. 결국 버리고 다시 샀습니다. 또 중국제를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지어졌죠. 6만 명이 그곳에서 일했어요. 단순히 조립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러시아 노동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지금은요? 문 닫았습니다. 2022년에. 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을 기억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거기서 10년 일했어요. 그가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다고. 안드레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왔습니다. 투자도 하고 공장도 지었죠. 하지만 다릅니다. 그들은 단기 이익만 봅니다. 1년, 2년 벌고 떠나는 거죠. 한국은 달랐어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극 항로 프로젝트는 15년짜리 계획입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일할 파트너가 필요해요. 단기 이익만 보는 파트너가 아니라요. 그래서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드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해리슨 박사님. 미국과 우리는 지금 적대 관계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한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에게도 엄청난 이익이죠. 유럽까지 20일이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20일.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쇠빙선이 필요하고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카페 주인이 빵과 잼을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이가 빵을 한 조각 떼어 잼을 발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식당이 12곳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30곳이었죠. 지금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직접 가보셨나요? 물론이죠.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와 삶을 구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적대국일지 몰라도 우리 일상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관계. 그게 단순한 무역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해리슨 박사님. 안드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볼지 압니다. 안보 위협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중국 하나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 순간 저는 러시아의 딜레마를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너무 가까우면 삼켜지고 서방과는 적대 관계. 남은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현대차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안드레이와 함께 시내의 한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페트로프,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12년간 일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드레이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세르게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가 현대차 공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동차 조립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처음부터 가르쳐 줬어요. 어떤 식으로요?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통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다시 보여줬죠. 세르게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완전한 조립 라인을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엔지니어다라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가족 같았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관리자들은 따로 먹고 노동자들은 따로 먹었죠. 안드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존중이었어요.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12년을 일한 곳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곳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죠. 마지막 날 한국 관리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떠나기 싫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 기업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비슷해요. 하지만 다릅니다. 거기엔 존중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노동력일 뿐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긴 건 단순히 공장이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관계였고, 존중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지원할 겁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과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러 교역액 308억 달러, 한국 자동차 점유율 23%. 이런 숫자들 뒤에는 세르게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을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봐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일을 보낸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것들이 제 기존 생각과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CSIS 연구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쇠빙선 같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 자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주 기술은 한 나라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리고 나로호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로호,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그런데 일단 로켓은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러시아였을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우주 발사체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였습니다. 미국은 우주 발사체 기술이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그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맹국이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004년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흐르니체프 국립우주과학생산센터가 일단 로켓을 제공하기로 했죠. 총 비용 5,020억 원. 개발 기간 4년. 저는 계속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9년 8월 25일, 나로 1호 발사. 실패. 2010년 6월 10일, 나로 2호 발사. 실패. 2013년 1월 30일, 나로 3호 발사. 성공. 3번의 시도 끝에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과학자들은 러시아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우주발사체 기술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왔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았다면 지금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미국 기술 기반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기억했을 거고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로호 이후 한국은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 시작된 누리호 프로젝트. 2022년 6월 21일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완전히 한국 기술만으로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위성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실수였나?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옆 책상에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실수? 한국 나로호 프로젝트. 한국이 우리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어. MTCR 때문에. 그게 문제야? 러시아가 도와줬어. 그리고 지금 한국은 러시아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 우주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날린 거네. 단순히 기회만 날린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신뢰를 놓친 거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 하지만 우리는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어. 그게 한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겠어? 제임스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우주 기술을 갈망했습니다. 자체 발사체 없이는 진정한 우주 강국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동맹국인 미국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과학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70년 동맹의 무게는 우주 발사체 기술만큼 무겁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YES라고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익이 있었습니다. 5,020억 원의 계약금도 있었고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는 한국을 믿었다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 당시 한국과 러시아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 연구원들을 가르치는 모습, 발사 실패 후 함께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협력이었고 신뢰였고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나로호에서 시작된 신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우리는 그 신뢰를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제임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국무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쓸 건데? 우리가 실수했다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믿지 않았던 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믿을까? 믿든 안 믿든 사실은 사실이야.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의 전말, 미국의 거절, 러시아의 협력,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북극 항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분석.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나로호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주,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본 건 러시아의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시각을 봐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밝은 조명, 질서정연한 안내 표지판, 심지어 공기까지 쾌적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었습니다.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덜레스에서는 입국 심사 줄만 서도 30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모두 단정했고 영어 안내 방송은 명확했으며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은 계속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현대적인 건물들. 어디에도 위험한 분단 국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CSIS가 연결해준 한국의 한 싱크탱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택시를 타고 싱크탱크로 향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비공식 대화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딜레마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예요. 무시할 수 없죠. 미국 정부의 반응을 우려하시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존해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물류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대화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하루 종일 회의만 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제야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방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다 뒤져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 침대 옆,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어젯밤 택시에서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3장, 현금 200달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디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끝났어.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찾을 확률은 0%입니다. 뉴욕에서라면 역시 0%.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한국 기업들의 성실함. 사람도 그럴까? 저는 호텔 프런트에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택시 회사에 연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타신 택시 번호 기억하세요?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뒤져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있었습니다. 직원이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기사님이 지갑을 발견하셨대요. 지금 호텔로 가져오신답니다.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30분 정도 걸릴 거래요. 정확히 28분 후 택시 기사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지갑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제 지갑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황급히 열어봤습니다. 신용카드 3장, 현금 200달러, 아이디 카드.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주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사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손님 것이니까 돌려드리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실 때 제 택시 타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저는 로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분실물 찾는 거요? 네, 꽤 흔합니다. 한국은 치안이 좋거든요. 치안이 좋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분단 국가.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 전쟁 위험이 있다는 나라. 그런데 택시 기사는 200달러가 든 지갑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뭔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워싱턴 DC라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을 시간입니다. 특히 혼자서는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는 여성,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여성,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여성. 밤 11시에 저는 놀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여성이 밤 11시에 혼자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기 사건, 노숙자, 마약 중독자. 밤의 워싱턴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안전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영업이었습니다. 직원은 혼자였고 손님은 저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고 한 남성이 음료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하나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4,5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약 $3 50센트. 워싱턴의 세븐일레븐보다 저렴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한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인데도요. 저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분단 국가가 위험하다고? 내가 착각한 거였어. 진짜 위험한 건 워싱턴 DC였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3일을 보낸 후,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심장부였죠.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KTX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시속 300km.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고속철도가 없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거대한 산업단지였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홍보팀 김민준 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의실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거대한 배의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쇠빙 LNG선입니다. 김 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LNG선과 달리 선체가 더 두껍고 빙하를 깰 수 있는 특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극해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제작이 어렵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손에 꼽히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쇠빙 LNG선 발주 현황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70%, 중국 20%, 기타 10%, 미국 0%. 미국은 0%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없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죠? 미국은 1980년대부터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대신 금융과 IT에 집중했죠. 그 결과 조선 기술력이 뒤처졌습니다. 김 차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조선업에 집중 투자했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였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품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쇠빙선 같은 고난도 기술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70%, 미국 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개발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 미국은 선택지에조차 없다는 것. 러시아로부터 받은 주문은 몇 척입니까? 공개할 수 있는 건 15척입니다. 총액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투어를 시작할까요? 김 차장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거대한 선박 건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간에서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접 소리가 귀를 찢었고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판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쇠빙 LNG선의 선체입니다. 김 차장이 소리쳤습니다. 소음 때문에 크게 말해야 했거든요. 두께가 일반 선박의 3배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요. 저는 선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30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죠. 러시아와의 협력은요?
2015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야말 LNG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세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자 주문이 늘어났죠. 신뢰를 쌓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납기와 품질입니다. 우리는 둘 다 지켰어요. 투어가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차장이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볼지 걱정됩니다. 왜죠? 러시아와의 협력이니까요.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러시아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치는 비즈니스를 막을 수 있어요. 김 차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딜레마예요.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러시아는 큰 시장입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70%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해요. 러시아는 한국의 가치를 알아봤고요. 김 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구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쇠빙 LNG선 점유율 70%, 미국 0%, 러시아 주문 15척, 50억 달러, 30년간의 기술 개발, 지켜진 납기와 품질. 이 모든 숫자와 사실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업이라는 한 분야에서지만 한국은 명백히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었고 장기 투자였고 실행력이었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조선업을 포기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죠. 대신 금융과 IT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조선업에 투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하고 노동자들이 땀 흘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KTX, 시속 300km의 속도. 이것도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도쿄에 있는 일본 조선업계 관계자로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혹시 도쿄에 들를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나카 히로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30년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일본 방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각을 듣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도쿄는 서울과 비슷했지만 또 달랐습니다. 더 오래된 느낌이었고 건물들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깨끗했습니다. 다나카 씨와는 도쿄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나카입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일본식 예의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다나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쇠빙선 기술이요. 다나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고니까요. 일본은 어떤가요? 다나카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인정하는 걸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쇠빙 LNG선입니다. 우리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건조 기간도 더 길고 비용도 더 들어가죠. 왜 그런가요? 다나카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했어요. 반면 일본은 우리는 안주했습니다. 안주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조선업 1위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였죠.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어요. 현재 기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2위였지만 1위를 목표로 끊임없이 투자했어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 한국이 1위고 일본이 2위군요. 아닙니다. 다나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이 2위입니다. 우리는 3위예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3위라고? 중국이 언제 일본을 넘어섰나요? 2010년대 중반입니다. 그들도 한국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급성장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쇠빙선 분야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일본도 러시아와 가깝지 않나요? 가깝긴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북방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한국은 그런 짐이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조선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다나카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많이 뒤처졌어요.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한국은 더 앞서 갈 거예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이요? 다나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쟁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우리 회사도 최근 한국 조선소와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배우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한테 배운다고? 그게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인가요? 다나카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쉽지 않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이 더 중요해요. 시장에서 도태되느니 한국과 손잡고 살아남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나카 씨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의 문제점, 한국의 강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카페를 나서면서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미국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일본이 1980년대에 했던 실수를 미국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위라고 안주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한국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가 결국 이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한국의 최대 경쟁국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요.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쇠빙선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나카 씨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미국도 조심하라. 1위라고 안주하면 추락한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북극 항로 프로젝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은 인정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70년 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워싱턴, 서울, 부산, 도쿄. 2주 동안 5도시를 돌아다녔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정리된 데이터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러시아 점유율 23%, 한국 가전 러시아 점유율 30%, 쇠빙 LNG선 점유율, 한국 70%, 미국 0% 나로오 미국 거절,
러시아 협력, 지갑 200달러 그대로 반환. 일본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차가운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안드레이, 택시 기사님, 김민준 차장, 다나카 히로시. 그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 워싱턴 DC였다면 저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이미 밤 11시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느낀 안전함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 10시 40분.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인파가 줄었고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2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워싱턴 DC에서 편의점 야간 직원은 보통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방탄유리 뒤에서 일했죠. 총기 사건이 빈번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성이 혼자, 방탄유리도 없이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혼자 일하세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더니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번역 앱을 꺼냈습니다. 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예요. 무섭지 않아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기 안전한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라고 되묻는 그 순간. 그녀에게는 밤에 혼자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조깅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조깅을, 이어폰을 끼고 한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였습니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작은 카페. 창밖으로 보니 30대 여성이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또는 둘씩 짝지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밤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는 동네는 조지타운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죠. 하지만 밤 11시에 저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워싱턴 DC에서는 274건의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0.75건. 거의 매일 누군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편의점 강도 사건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방탄유리 뒤에서 일했고 현금은 최소한만 보관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조깅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카페에서 혼자 작업한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 총기 사건, 살인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23년 한국 살인율 인구 10만 명당 0.6명, 2023년 미국 살인율 인구 10만 명당 6.3명. 10배의 차이였습니다. 총기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 총기 사망 연간 약 40명, 대부분 자살. 2023년 미국 총기 사망 연간 약 4만 3천 명. 1000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총기 사망에서 1000배 더 위험했습니다. 살인율에서 10배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을 분단국가라고,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우리였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휴전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밤에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조깅하고, 카페에서 작업하고,
퇴근했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반면 워싱턴 DC는 전쟁도 없고 적국도 없고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졌지만 시민들은 밤에 두려워했습니다. 총기를, 범죄를, 폭력을 무서워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보라는 게 뭐지? 저는 15년간 안보를 연구했습니다. 군사력, 동맹, 핵무기, 미사일 방어. 그게 안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보는 달랐습니다. 진짜 안보는 시민들이 밤에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일하고, 조깅하고, 늦게까지 작업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밤 10시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안전한 거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이 70년간 미국이 지켜줬다는, 한국이 전쟁 위험이 있다는 한국이 오히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보다 안전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호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한 여성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밤 11시 15분인데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평화였습니다. 밤 11시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게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안전합니다. 미국보다 안전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제가 2주 동안 본 것. 러시아 사람들의 신뢰, 나로우의 교훈, 택시 기사의 정직함, 쇄빙선의 기술력, 일본의 인정, 그리고 밤거리의 안전. 이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줬다고 생각한 나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라.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CSIS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벽까지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러시아 한국 북극 항로 협력, 미국 동맹 전략의 재검토, 부재 우리가 놓친 것들. 보고서는 총 87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누적. 러시아는 한국 제품을 10년 넘게 써왔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6만 명이 일했고 LG와 삼성 제품이 모든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상이었고 기억이었고 신뢰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는 러시아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 협력의 역사.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우주발사체 기술을 원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MTCR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는 YES라고 했습니다. 나로우 프로젝트로 5,02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4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북극항로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력의 역전. 쇄빙 LNG선 시장에서 한국은 70%, 미국은 0%였습니다. 조선업에서 한국은 세계 1위, 미국은 통계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조선업을 포기했고 한국은 5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네 번째, 다중 검증. 제가 만난 사람들. 러시아 항만청 부국장, 현대차 공장 노동자, 한국 조선소 차장, 일본 엔지니어.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인정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는 따라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객관적 현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의 역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쟁 위험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살인율은 워싱턴 DC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총기 사망은 1000분의 1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고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안보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70년간 동맹국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지. 한국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이는 10년 이상 축적된 신뢰, 검증된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한국을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로 대할 것인가? 만약 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국무부와 CSIS 상층부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무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과도하게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우려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CSIS 세미나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 1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30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여전히 1990년대의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 지켜줘야 할 나라로요. 하지만 한국은 변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조선업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에서도 1위입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죠. 한국이 우리의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도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레빙선, 배터리, 반도체, 이것들 없이 우리의 미래 전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의 선택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생존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 비용이 30% 줄어듭니다. 이건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가 한국에게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국을 잃지 않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발표였어, 마이클. 하지만 국무부가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말은 해야지. 계속 밀어붙일 거야? 그럴 생각이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을 바꿀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워싱턴은 느리게 움직이고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보고서를 읽을 겁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겁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나?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5년 후, 10년 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미래를 믿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휴가 때 한국 가는 거 어때? 한국, 갑자기 왜? 직접 보여주고 싶어. 내가 본 한국을. 아내가 웃었습니다. 출장 다녀온 후로 한국 이야기만 하더니 이제 휴가까지 가자고? 응. 밤에 한강에서 산책하고 KTX 타고 부산 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어. 좋아. 계획 잡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여행 계획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배우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부터였습니다. 해리슨 박사님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으셨네요. 다음 주에 비공식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책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끝났지만 더 큰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70년 동맹.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2주간의 조사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의 신뢰를, 한국의 안전을 말이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